IMF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108개국을 분석한 보고서 결과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나라는 단 한 개국,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었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 대표는 농담이냐며 비웃었고 일본 대표는 전부 베낀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뒤 42개국 대표 전원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580억 달러를 빌려줬던 IMF가 28년 만에 오열한 이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IMF 본부 3층 대회의실의 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크 원목 테이블이 반원형으로 배치된 500석 규모의 대형 회의장이었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 아래 42개국에서 날아온 경제 관료들과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과 서류 넘기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수백 개의 노트북 화면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연례 중진국 함정 보고서 발표.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사전에 배포된 보고서 요약본 때문이었습니다. 요약본을 읽은 각국 대표들이 벌써부터 미묘한 긴장감을 내뿜고 있었죠. 앞줄에 앉은 중국 대표는 요약본을 탁 덮어놓았고 뒷줄에 브라질 대표는 옆자리 멕시코 대표에게 뭔가를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IMF 아시아 태평양국 부국장이에요. 올해로 IMF에서 일한 지 35년째죠.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지금까지 67개국의 경제 구조를 직접 현장에서 분석해왔습니다. 세계은행과의 공동 프로젝트만 23건, 발표한 논문이 89편이에요. 하지만 오늘만큼 단상에 서는 게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쥔 손가락 끝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35년 경력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 하나에 이렇게 긴장한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죠. 지난밤에도 호텔 방에서 3번이나 슬라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방에 앉아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 예정이었으니까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대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오늘 발표할 보고서의 제목은 중진국 함정 탈출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 국가는 108개국이고 분석 기간은 지난 60년입니다. 리서치팀 47명이 18개월에 걸쳐 42개 경제 변수를 분석한 결과물이에요. 첫 슬라이드가 올라갔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108개 국가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남미로, 아프리카에서 중동까지 지도 전체가 붉은 점으로 덮여 있었죠. 이 108개국은 모두 한때 빠른 성장을 경험했던 나라들입니다. 1인당 소득 3,000달러에서 1만 달러 구간까지는 순조로웠죠. 값싼 노동력, 자원 수출, 외국 기업 유치. 방법은 다양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108개의 붉은 점 위로 거대한 유리벽 하나가 그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벽 앞에서 대부분이 멈췄습니다. 중진국 함정이에요.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라질 대표는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고 인도 대표는 태블릿에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핵심이었으니까요. 리모컨을 눌렀어요. 6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벽을 완전히 넘어선 국가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중앙에 거대한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브라질 대표의 손이 멈췄고 태블릿을 만지던 인도 대표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속삭이던 대화가 끊겼고 200개가 넘는 시선이 스크린을 향했어요. 108개국 중 중진국 함정을 완전히 탈출하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는 단 한 개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태극 문양이 나타났어요. 그 아래 두 글자가 굵은 글씨로 떠 있었죠. 대한민국. 2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그 정적을 깨뜨린 건 왼쪽 3번째 줄에서 튀어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중국 재정부 국제국장 왕리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50대 중반의 떡 벌어진 체격의 검은 더블 수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베이징 대학 수석 출신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를 딴 엘리트였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왕리진의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습니다. 짙은 조롱이 묻어나는 미소였어요. 한국이요? 108개국 중 유일한 성공 사례가 한국이라고요?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터키 대표는 코웃음을 쳤고 아르헨티나 대표는 양손을 올리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리준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연극 무대 위에 선주연 배우처럼 당당했어요. 브레넌 부국장님, 한국의 GDP가 얼마인지 아시죠? 그가 손가락 하나를 세웠습니다.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중국의 10분의 1이에요. 그가 웃었어요. 주변 대표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인구는요? 5천만 명입니다. 우리 광동성 하나가 1억 3천만이에요. 한국 인구의 2배가 넘죠. 왕리준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펼치며 말을 이었어요. 장수성도 8천만이고 산동성도 1억이 넘습니다. 중국의 성 하나하나가 한국보다 큽니다. 그 나라를 108개국의 모델이라고 부르자는 건가요? 진심입니까? 브라질 대표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고 멕시코 대표는 팔짱을 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빨리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줄에서 일본 재무성 국제국 심의관 나카무라 슈이치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60대 초반의 마른 체격에 은퇴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도쿄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재무성에서 33년간 근무해온 인물이었죠. 항상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성공했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카무라가 안경을 천천히 고쳤으며 말했어요. 정중한 어투였지만 그 안에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원천을 정확히 짚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반도체. 한국이 세계 메모리 시장의 73%를 장악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나카무라가 잠시 멈췄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런데 그 반도체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카무라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삼성이 첫 64K 디램을 만들었을 때 그 기술의 뿌리는 일본이었습니다. 도시바와 미쓰비시의 기술 자료가 토대였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엔진은 미쓰비시에서 들여온 겁니다. 나카무라가 저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차분하지만 거만한 시선이었어요. 조선업도요. 한국이 세계 1위라고 하지만 그 기술 기반은 전부 일본에서 건너간 겁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창조해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나카무라는 자리에 앉으며 양복 소매를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여유로운 몸짓이었죠. 저는 단상에서 두 사람의 공격을 동시에 맞고 있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부국장님. 정면 네 번째 줄이었습니다. 인도 총리 직속 경제자문위원 라지브 파텔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4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의 검은 수염을 깔끔하게 다듬은 남자였습니다. 옥스퍼드 경제학 박사 출신이었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라지브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양손을 모았어요. 공손한 자세와는 달리 눈빛에는 도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뒷줄에서 나왔다라는 탄식 같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0.72명입니다. 세계 최저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라지브가 허공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리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인도는 14억 3천만입니다. 매년 1,500만 명의 젊은 노동 인구가 시장에 들어옵니다. 한국은요? 매년 줄어들고 있죠. 학교가 문을 닫고 군 병력이 모자라고 있어요. 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50년 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 위에 남아있기나 할까요? 사라질 나라를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뒷줄에서 누군가 짧게 박수를 쳤습니다. 라지브를 향한 동의의 표시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명의 공격이 연달아 들어왔고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반격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네 번째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왼쪽 끝자리에서 브라질 경제부 차관보 카를로스 멘데스가 굵은 팔을 들어올렸어요. 50대 중반의 큰 체격에 구릿빛 피부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한국에는 석유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접었어요. 천연가스도 없고 철광석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접혔죠. 히토류는 전량 수입이고 식량 자급률도 46%밖에 안 됩니다. 카를로스가 주먹을 테이블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브라질은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국이고 대두 생산 1위이며 석유도 하루 360만 배럴을 뽑아냅니다. 그럼 브라질도 중진국 함정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탈출했다고요? 그가 고개를 크게 저으며 웃었습니다. 중동에서 기름값 한 번만 올리면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마비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남미 쪽 대표 4~5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명이었어요.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세계 경제 대국 4나라의 고위 관료가 연달아 제 보고서를 공격한 겁니다. 시장 규모, 기술 원천, 인구, 자원. 4방향에서 동시 포격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200명 중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앞줄 중앙에 앉은 제임스 카터 수석 부총재도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출렁거렸죠. 하지만 그 순간 시야 끝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 줄 끝자리에 앉은 소피 밀러. IMF 유럽국 선임연구원이었어요. 독일 미넨 대학 계량경제학 박사 출신의 4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소피는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달랐어요. 조롱하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조용히 노트에 뭔가를 빼곡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스크린에 떠있는 숫자 1을 올려다봤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읽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35년간 숫자를 다뤄온 사람의 확신이었죠.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웅성거림이 멈췄어요. 4분의 지적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 기술 원천, 인구, 자원. 전부 경제 발전의 핵심 변수들이죠. 왕리준이 팔짱을 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왕리준 국장님. 이름을 직접 부르자 왕리준의 웃음이 멈췄어요. 중국 광동성 GDP가 한국보다 크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14억 인구의 세계 2위 GDP. 대단하십니다. 왕리준이 어깨를 폈어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108개국이 붉은 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중국은 이 벽을 넘었습니까? 왕리준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1인당 GDP 1만 2천 달러에서 정체되고 있죠. 14억 인구와 세계 2위 GDP를 가지고도 아직 중진국 함정 안에 계십니다. 왕리준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지브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14억 3천만 인구에 매년 1,500만 노동력이 쏟아지는데 1인당 GDP는 아직 2,500달러입니다. 중진국 함정에 진입조차 못한 거예요. 함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함정 앞에 줄 서 있는 겁니다. 라지브가 의자에서 몸을 확 앞으로 기울였어요.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브라질은 어떻습니까? 카를로스를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국, 대두 1위, 석유 하루 360만 배럴. 차관보님이 직접 자랑하셨죠. 그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40년째 같은 자리입니다. 1인당 GDP 8,000달러, 근처에서 10년 넘게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카를로스가 의자를 삐걱거리며 자세를 바꿨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108개 붉은 점들 사이에서 딱 하나만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함정에 갇혀 있습니다. 인구가 14억인 중국도 갇혀 있어요. 인구가 14억인 인도는 함정 입구에도 못 들어섰고요. 나카무라를 바라봤습니다. 나카무라 심의관님. 기술을 줬다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째 빠져 계시죠. 그런데 기술을 받았다는 한국은 108개국 중 유일하게 벽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카무라의 손이 안경테 위에서 멈췄어요. 한국이 왜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일본은 왜 멈췄느냐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의실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08개국입니다. 60년간의 데이터예요.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IMF 리서치팀 47명이 18개월 동안 42개 변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왕리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부국장님. 아까의 여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죠. 데이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에는 빠진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입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어요.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의 해구산까지 제공받고 있습니다. 국방비에 쓸 돈을 경제에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건 결국 미국 덕분 아닙니까? 나카무라가 바로 가세했어요. 맞습니다. 미일 동맹 아래서 일본도 경제 성장을 이뤘죠. 한국도 같은 구조입니다. 미국이라는 안전판 위에서 경제만 키운 거예요. 중국과 일본의 협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두 나라가 한 목소리를 냈어요. 한국을 모델로 인정하기 싫다는 점에서만큼은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한 거죠. 뒷줄에서 러시아 대표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우디 대표는 옆자리 UAE 대표에게 뭔가를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42개국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고 있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반박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18개월 동안 새벽 3시까지 데이터를 파헤치며 준비한 답을요. 좋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왕리준의 차가운 시선, 나카무라의 음습한 눈빛, 라지브의 도발적 미소, 카를로스의 불편한 표정, 그리고 소피 밀러의 기다리는 눈빛.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반박이 전부 틀렸는지. 하나하나 데이터로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 눈에 다시 소피 밀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까와 달라져 있었어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은 채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 조롱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길어질 겁니다. 첫 번째 반박을 무너뜨릴 데이터가 화면에 뜨려는 순간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대표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왕리준은 러시아 대표와 뭔가를 속삭이며 웃고 있었고 나카무라는 태블릿에서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라지브는 커피를 한 잔 더 가져와 여유롭게 마시고 있었죠. 제가 단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왕리준 국장님과 나카무라 심의관님께서 미국 덕분론을 말씀하셨죠.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국방비를 아끼고 그 돈으로 경제를 키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왕리준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주장을 데이터로 검증해 봅시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한국의 국방비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비는 GDP의 2.8%입니다. 제가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나토가 회원국에게 권장하는 최소 국방비 비율이 GDP 2%입니다. 한국은 나토 권장치보다 40% 더 많은 돈을 국방에 쓰고 있어요. 왕리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독일은 GDP의 1.5%를 씁니다. 일본은 1.2%를 쓰고 있죠. 나카무라를 바라봤습니다. 나카무라 심의관님, 한국이 미국 우산 아래서 국방비를 아꼈다고 하셨는데 일본이 GDP의 1.2%를 쓸 때 한국은 2.8%를 쓰고 있었습니다. 2배가 넘어요. 누가 국방비를 아낀 겁니까? 나카무라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어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파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던 나라가 한국만이 아닙니다. 파란 점들이 하나씩 이름과 함께 밝아졌어요. 필리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고 수빅만과 클라크 공군기지에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했었습니다. 1인당 GDP 3,600달러. 중진국 함정 안에 있습니다. 다음 점이 밝아졌어요. 태국.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베트남전 당시 미군 기지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1인당 GDP 7,200달러. 역시 함정 아닙니다. 세 번째 점이 빛났습니다. 파키스탄. 미국이 수십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쏟아부은 나라예요. 1인당 GDP 1,500달러.
함정 입구에도 못 들어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이 연달아 밝아졌어요. 이집트, 미국의 연간 군사 원조 13억 달러, 1인당 GDP 3,900달러, 요르단, 미국의 핵심 중동 동맹국, 1인당 GDP 4,400달러. 저는 화면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던 나라가 전 세계의 수십 개국입니다. 군사 원조를 받고 주둔군의 보호를 받으며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제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그런데 왜 이 나라들은 전부 중진국 함정에 갇혀 있습니까? 같은 우산 아래에 있었는데 왜 한국만 뚫고 나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왕리준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빠르게 증발하고 있었어요. 안보우산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산업으로, 기술로, 혁신으로 바꾸는 건 오롯이 그 나라의 몫입니다. 필리핀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태국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성과로 전환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때 오른쪽 세 번째 줄에서 소피 밀러가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소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어요. 42개 변수 분석에서 미국 동맹 여부를 통제 변수로 넣으셨습니까? 넣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미국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나눠서 별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동맹 여부는 중진국 함정 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데이터가 명확하네요. 미국 덕불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왕리준이 급하게 옆자리 러시아 대표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나카무라는 팔짱을 끼며 입술을 꽉 다물었죠. 소피 밀러. 그녀가 처음으로 공개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거죠. 하지만 나카무라가 바로 반격에 나섰어요. 미국 덕불로는 적겠습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닙니다. 기술의 원천입니다. 한국의 반도체도, 자동차도, 조선도 전부 일본에서 시작됐어요. 남의 기술로 성공한 걸 독자적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카무라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출발선이 어디냐가 아니라 결승선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의 자신감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기술 원천론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저는 나카무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카무라 심의관님, 좋은 지적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연도별 타임라인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의 첫 디램은 일본 기술을 참고했어요. 현대자동차의 첫 엔진은 미쓰비시에서 가져왔고 한국 조선업도 일본 기술로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더 단단히 꼈어요. 봐라, 인정하잖아 라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심의관님, 그게 언제 일인지 아십니까? 타임라인 위에 연도가 표시됐어요. 삼성의 첫 디램이 출시된 게 40년 전입니다. 현대포니가 미쓰비시 엔진을 쓴 건 50년 전이에요.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나카무라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그럼 지금을 봅시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에요. 엔비디아의 AI 칩, 구글의 TPU,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가 전부 이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의 숫자를 가리켰어요.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83%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기업이 전 세계 AI 메모리의 83%를 공급하고 있어요. 뒷줄에서 누군가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카무라 심의관님, 이 기술은 누가 개발한 겁니까? 나카무라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일본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에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독자적으로 양산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왔어요. 반도체 기술 개발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한국이 일본 기술을 참고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참고한 게 아니라 참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화면에 1980년대 초반의 기사 제목들이 나타났어요.
미국도 일본도 한국에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세계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조롱이었어요. 일본 반도체협회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죠. 화면에 문장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10년은 걸릴 거야. 아니, 영원히 못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역설계로 시작했습니다. 일본 칩을 사서 뜯어보고 회로를 분석하고 밤새 실험을 반복했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했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독자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어요. 연도별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선이 하강하고 한국의 선이 교차하며 치솟아 오르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세계 1위가 됐고 지금은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3%가 한국이에요. 나카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우리 기술이었습니다. 역설계라 해도 원천은 일본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굳은 자존심이 묻어났어요. 그렇다면 나카무라 심의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역설계의 출발점이 일본이라면 왜 일본은 한국에 추월당했습니까? 나카무라의 안경 너머 눈이 가늘어졌어요.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왜 따라가는 나라에게 졌습니까?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삼성전자의 연간 반도체 R&D 투자액은 260억 달러입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 전체를 합쳐도 이 금액에 못 미쳐요. 숫자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합하면 한국 반도체 업계의 연간 R&D 투자는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원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투자와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특허 출원 상위 10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이 3개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일본 기업은 몇 개가 있을까요? 나카무라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1개입니다. 키옥시아 하나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카무라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보시겠습니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쓰비시 엔진으로 시작한 현대자동차. 지금은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입니다. 글로벌 판매량 730만 대. 토요타 다음이에요. 다음 화면에 전기차 시장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와 기아는 글로벌 5위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의 원가 40%가 배터리예요. 화면에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나타났어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이 테슬라, BMW,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나카무라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일본의 파나소닉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입니다. 한국의 6분의 1이에요. 나카무라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안경을 다시 쓰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일본 엔진을 가져다 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산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습니까? 회의실 앞줄에서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이 살려줬다. 아닙니다. 미국 동맹국 수십 개가 다 실패했어요. 일본이 기술을 줬다. 그 일본이 지금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한국의 성공은 누군가의 덕분이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소피 밀러가 다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폴란드 대표도 메모를 하고 있었고, 두 줄 뒤에 체코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리쥔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가 침묵하자 왕리쥔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아까보다 얼굴이 더 붉어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한번 잡아당기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브레넌 부국장님. 왕리쥔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반도체 잘하는 건 인정합니다. 배터리도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두 분야입니다. 반도체하고 배터리 2개 잘한다고 108개국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손가락 2개를 세우며 말했어요.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에서 세계 1위입니다. ASML이라는 기업 하나가
전 세계 극자회선 노광 장비를 독점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도 네덜란드를 경제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 분야를 잘한다고 국가 전체의 구조가 바뀌진 않아요. 그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양팔을 벌렸습니다. 중국은요? 태양광 패널 세계 1위입니다. 히토류 가공 1위이고 오지 장비도 1위예요. 분야 수로 따지면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많은 분야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탈출 못하고 한국만 했다는 건가요? 왕리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표면적으로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왕리준 국장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가 인정하자 왕리준의 표정에 여유가 돌아왔어요. 한두 분야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이 특별한 겁니다. 여유가 사라졌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원형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중심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주위를 여러 개의 원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인 산업 분야를 세봅시다. 하나씩 원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73%, 세계 1위입니다. 첫 번째 원이 빛났습니다. LNG 운반선,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초정밀 선박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8%를 건조합니다. 두 번째 원이 밝아졌어요. 한 척당 가격이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중동과 미국에서 LNG를 수입할 때 그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가 전부 한국산이에요. 왕리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세 번째 원이 빛났어요.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35%, 테슬라,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가 전부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 원자력 발전소 수출, UAE 바라카 원전을 한국이 지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요. 지금 폴란드, 체코, 필리핀이 한국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원, 로봇 밀도,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입니다. 한국은 1012대로 세계 1위예요. 2위인 싱가포르가 670대, 일본이 399대, 독일이 371대입니다. 한국은 2위보다 50% 이상 높습니다. 5개의 원이 대한민국 주변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반도체, 조선, 배터리, 원전, 로봇. 5개 분야에서 동시에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국이나 있을까요?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서 1위이지만 메모리는 한국에 밀립니다. 조선은 순위권 밖이에요. 독일은 자동차와 기계에서 강하지만 반도체와 배터리는 약합니다. 일본은 로봇에서 강했지만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한국에 추월당했죠. 왕리준을 바라봤어요. 왕리준 국장님, 중국은 태양광과 히토류에서 1위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1위인 분야들은 대부분 가격 경쟁력으로 이긴 겁니다. 값싼 노동력과 정부 보조금이 무기였죠. 왕리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한국이 1위인 분야들을 보세요. 메모리 반도체, LNG 운반선, 원자력 발전소. 이건 가격으로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극한의 정밀 기술이 필요한 분야예요. 값싸게 만들어서 이긴 게 아니라 아무도 못 만드는 걸 만들어서 이긴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장님께서 중국의 성 하나가 한국보다 크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광동성이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장수성이 HBM을 설계할 수 있습니까? 산동성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습니까? 왕리준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의 옆에 앉은 러시아 대표가 뭔가를 속삭였지만 왕리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반박할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제임스 카터 수석부총재가 처음으로 자세를 바꿨어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라는 시선이었는데 지금은 계속해봐라는 시선이었어요. 소피 밀러가 옆자리 폴란드 대표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 분야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에너지 운송, 전력 생산, 제조 자동화, 첨단 부품,
차세대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체가 세계 최상위권인 겁니다. 한 기둥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예요. 왕리준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처럼 의기양양하게 앉지 않았어요. 등을 의자에 기대고 팔짱을 풀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세였죠. 하지만 회의실에는 아직 두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라지브 파텔과 카를로스 멘데스. 인구론과 자원론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라지브 파텔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의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부국장님, 산업 구조는 인정하겠습니다. 라지브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산업을 돌리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한국 인구 추계입니다. 현재 5,100만 명인 한국 인구는 30년 후 3,6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50년 후에는 2,500만 명 이하가 될 수 있어요. 라지브가 종이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공장을 돌릴 노동자가 없어지고 군대에 보낼 젊은이가 없어지며 세금을 낼 납세자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사람이 없으면 끝입니다. 일본이 바로 그 증거예요. 나카무라가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의 나라가 실패 사례로 언급되는 게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라지브 위원님, 한국의 인구 감소는 심각합니다. 부정하지 않겠어요. 라지브가 그렇지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가 줄면서 생산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국과 일본의 노동 생산성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두 선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줄면서 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예요. 인구 감소 속에서도 노동 생산성이 연평균 3.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지브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보여줬던 로봇 밀도 데이터를 다시 띄웠습니다. 기억하시죠? 한국의 로봇 밀도가 세계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만 명당 1012대.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에요. 화면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30% 줄였습니다. 로봇이 그 자리를 채웠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품질 불량률이 오히려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라지브가 팔짱을 풀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더 극단적입니다. 야간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로봇과 AI가 생산 라인을 관리합니다. 인구가 줄어도 생산량은 늘어나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입니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일본은 1억 2천만 내수 시장에 의존했습니다. 인구가 줄자 내수가 무너졌고 성장이 멈췄죠.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입니다. 한국은 5천만 내수가 아니라 80억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삼았어요. 삼성 스마트폰의 90%가 해외에서 팔립니다. 현대차도 75%가 수출이에요. 라지브가 무릎 위에서 손을 깍지 꼈어요. 아까의 도발적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라지브 위원님, 14억 3천만 인구를 가진 인도가 아직 1인당 GDP 2,500달러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많으면 자동으로 잘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인구는 조건이지 답이 아니에요. 라지브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옆에 앉은 방글라데시 대표가 뭔가를 속삭였지만 라지브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카를로스를 향했어요. 카를로스 차관보님, 자원 없는 나라의 성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셨죠. 카를로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원자재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제가 인정하자 카를로스의 표정에 잠시 여유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수입하고 무엇을 수출하느냐입니다. 화면에 한국의 수출입 구조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 석유를 수출합니다. 세계 5위 정유국이에요. 중동에서 원유를 사와서 고부가 가치 정제품으로 만들어 되팔고 있어요. 카를로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철광석을 수입해서 고급 철강제를 만들어 수출합니다. 포스코는 세계 최고 품질의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죠.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한국산 강판을 쓰고 있어요.
카를로스가 손으로 턱을 감싸며 생각에 잠겼어요. 카를로스 차관보님,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있지만 정유 기술은 한국보다 떨어집니다. 호주는 철광석이 있지만 고급 강판은 못 만들어요. 중국은 희토류가 있지만 2차 전지 기술력은 한국과 경쟁하고 있죠.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자원 자체보다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왔어요. 한국의 R&D 투자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율은 GDP의 4.93%입니다. G20 국가 중 1위예요. 미국이 3.5%, 독일이 3.1%, 일본이 3.3%입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GDP에 더 많은 비중을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어요. 카를로스를 바라봤습니다. 브라질의 R&D 투자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카를로스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1.2%입니다. 한국의 4분의 1이에요. 세계 최대 철광석과 석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개발에는 GDP의 1.2%만 쓰고 있습니다. 카를로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한국은 땅에서 석유를 캐지 못하자 사람의 머리에서 기술을 캐냈습니다. 브라질은 땅에서 석유를 캐면서 사람의 머리에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차관보님, 누구의 전략이 더 지속 가능합니까? 카를로스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조롱하던 대표들 중 절반 이상이 지금은 메모를 하거나 진지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피 밀러 옆에 앉은 폴란드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그 뒤에 앉은 UAE 대표는 동료와 뭔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진짜 이유를 아직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회의실 조명을 약간 밝혔어요. 잠시 슬라이드를 끄겠습니다. 대표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단상 끝으로 걸어가 청중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저는 28년 전 이 건물 7층에 있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대응팀. 한국구제금융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몇몇 대표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었습니다. 달러가 없어서 원유를 수입할 수 없었고 공장이 멈추고 있었어요.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맞았고 은행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IMF는 한국에 580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 중 하나였어요.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그때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IMF 본부에서 한국 대표단이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나를 기억합니다. 한국 대표단이 이 건물에 왔을 때 그들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석 대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그의 펜 끝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어요. 서명이 끝나고 펜을 내려놓은 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자국의 경제 주권을 넘기는 서류에 서명한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담긴 서명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문서 표지가 떠올랐어요. 한국 경제 회복 전망 비관적 시나리오. 저는 그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완전한 회복까지 최소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원도 없고 내수도 작고 재벌 중심의 취약한 경제 구조. 거기에 580억 달러의 빚까지 졌으니까요. 제 분석으로는 한국이 이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구제금융을 받은 지 정확히 3년 후 한국은 IMF 차입금 195억 달러를 전액 조기 상환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을 채웠어요. 제 보고서에는 최소 10년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해냈어요.
제 예측의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갚아버린 겁니다. 회의실 뒷줄에서 누군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건 다른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 사진이 떠올랐어요. 줄을 서서 금반지를 내놓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국민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자기 결혼반지를 벗어서 돌반지를, 어머니의 금목걸이를 나라에 내놓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28년이 지났는데도 이 장면을 떠올리면 목이 메어왔습니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줄을 서서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분석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GDP를 분석했고 외채 비율을 계산했으며 산업 구조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국민의 의지입니다. 카를로스가 팔짱을 풀었어요. 라지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IMF가 한국에 요구한 구조조정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실 기업 정리, 금융기관 통폐합, 노동시장 유연화, 고통스러운 조건들이었어요. 화면에 구조조정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스스로를 뜯어고쳤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부실 금융기관 16곳을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30대 재벌 중 11개가 문을 닫았어요.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에 동의했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받아들였으며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였습니다. 저는 단상 중앙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IMF가 한국을 바꾼 게 아닙니다. 한국이 위기를 도약대로 삼은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변화 그래프였어요. 구제금융을 받던 해 한국의 1인당 GDP는 6,800달러였습니다. 그래프의 선이 급격히 하락했다가 V자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35,000달러입니다. 5배가 됐어요.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화면 상단까지 치솟았습니다. 세계 GDP 순위로는 67위에서 1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비관적 시나리오라고 썼던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왕리쥐는 팔짱을 풀고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닫고 있었는데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라지브는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카를로스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한국이 끝났다고 썼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108개국 중 유일한 성공 사례가 한국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건 한국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0명의 시선에서 조롱이 사라지고 경청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35년간 67개국을 분석하면서 조건만 봤습니다. 자원이 있느냐, 인구가 많으냐, 시장이 크냐, 숫자만 봤어요. 하지만 숫자에 담기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않은 채 마지막 말을 했어요. 위기를 도약대로 바꾸는 국민의 의지, 10년마다 주력 산업을 바꾸는 유연함, 실패하면 접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결단력, 그리고 나라가 위험할 때 결혼반지를 벗어놓는 연대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 스프레드시트에는 없는 변수였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조용히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돈을 빌려간 나라는 많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태국도 빌려갔고 인도네시아도 빌려갔으며 아르헨티나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도약대로 바꾼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그래프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V자 반등 옆에 태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의 완만한 회복선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같은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같은 조건을 요구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왜 한국만이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는 왜 아직 이 벽 안에 있는가? 제가 단상 끝에서 말했어요. 그 답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휴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리준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나카무라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라지브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카를로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소피 밀러가 조용히 말했어요. 브레넌 부국장님, 계속하시죠. 제임스 카터 수석부 총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 그 두 글자에 저는 다시 리모컨을 들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하나의 문장이 나타났어요. 조건은 출발선이다. 구조가 결승선을 결정한다. 108개국이 같은 벽 앞에 섰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있었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있었으며 시장이 큰 나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벽을 뚫은 나라는 자원도 인구도 시장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산업 전환 타임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은 10년마다 주력 산업을 바꿨습니다. 연대별로 색깔이 다른 막대가 화면에 쌓여갔어요. 60년대에는 가발과 섬유를 수출했습니다. 70년대에는 철강과 조선으로 전환했어요. 80년대에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이었고 90년대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올라갔습니다. 2000년대에는 스마트폰과 배터리였고 지금은 AI 반도체와 로봇과 원전 수출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6번의 산업 전환을 한 세대 안에 해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왕리준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부정이 아니라 경탄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투자했어요.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세계를 시장으로 삼았습니다.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로봇과 기술로 대체했어요.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은 약점을 강점으로 뒤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처음에 침묵이 조롱을 품고 있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경청을 담고 있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국장님. 왕리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거만함도 중반에 냉기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왕리준에게 쏠렸어요. 이 사람이 처음 일어나서 농담하시는 겁니까? 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왕리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까처럼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는 제스처는 없었어요. 그냥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2,000달러입니다. 벽 앞에 서 있는 거죠. 그가 잠시 멈췄어요. 한국이 이 벽을 넘었다면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왕리준이 질문을 바꾼 겁니다. 한국의 성공은 가짜다에서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냐로요. 이건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모델의 3가지 핵심 요소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광적인 투자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어요. R&D 투자 비율은 GDP의 4.93%로 세계 1위입니다. 연구 인력만 48만 명이에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의 3배 가까운 밀도입니다. 둘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구조적 유연성입니다. 외환위기 때 산업 구조를 3년 만에 뜯어 고쳤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녹색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코로나 때는 K방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셋째, 글로벌 시장을 내수로 삼는 전략입니다. 5천만 인구로는 세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80억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어요.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김 수출 세계 점유율 73%, 라면 수출 15억 달러, 화장품은 미국 수입 1위를 차지했어요. 한류 콘텐츠 수출은 134억 달러에 달합니다. 카를로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문화와 기술을 수출하는 구조. 그건 브라질이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것이었죠. 5천만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80억을 위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라지브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부국장님. 라지브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발은 사라지고 진지함이 채워져 있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극복합니까? 맞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이건 분명한 과제예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 밀도 세계 1위, AI 도입률 상위권,
생산성 연 3.2% 성장. 인구가 줄어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라지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요.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예요. 하지만 과제가 있다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과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까의 적대적인 시선은 사라지고 경청하는 눈빛이 채워져 있었죠. 그때 제임스 카터 수석 부총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회의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석 부총재가 말하면 모든 대화가 멈추는 게 IMF의 문화였죠.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IMF 공식 권고안으로 채택하겠다. 회의실에 탄식에 가까운 감탄이 퍼져나갔어요. IMF 공식 권고안이란 말은 전 세계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중진국 함정 탈출 모델로 한국 사례를 공식화하고 108개국에 대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시행한다. 카터가 양복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보고서 표지에 서명했어요. 그 서명 하나에 35년 경력의 제 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왕리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이 사람이 또 무슨 반박을 하려는 걸까? 하지만 왕리준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부국장님. 그가 양복 단추를 풀며 말했어요. 중국 14억이 있어도 못한 걸 5천만이 해냈군요.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묵직하게. 나카무라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박수에 합류했습니다. 라지브가 일어서며 박수를 쳤고 카를로스도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손바닥을 마주쳤어요. 1명, 2명, 5명, 10명.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200명의 박수가 대회의실을 가득 채우기까지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박수가 잦아들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른쪽 네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200개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30대 후반의 동양인 남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박준혁 이코노미스트. IMF 아시아 태평양국 소속입니다. 박준혁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졸업 후 월스트리트 오퍼를 거절하고 IMF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바라봤어요. 면접 때 제가 물었습니다. 왜 IMF에 오려고 하느냐고요. 그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97년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반지를 벗어 금모으기에 내놓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 반지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서 경제학을 시작했고 IMF에서 일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97년에 한국이 끝났다고 보고서에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 반지를 벗어놓던 어머니의 아들이 지금 제 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의실 곳곳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 뮬러가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닫고 있었어요. 박준혁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108개국 분석 보고서의 한국 섹션을 담당했습니다. 어머니의 결혼 반지가 어디로 갔는지 28년 만에 답을 찾은 거예요. 저는 박준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었습니다. 반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반지는 반도체가 됐고 자동차가 됐고 배가 됐고 원자력 발전소가 됐습니다. 350만 명이 벗어놓은 금반지가 세계 10위 경제의 초석이 된 거예요.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108개의 점이 다시 나타났어요. 붉은 점 107개와 파란 점 1개. 28년 전에 저는 한국이 끝났다고 썼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씁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새로운 공식이다. 자원이 없어도 됩니다. 인구가 적어도 됩니다. 시장이 작아도 됩니다. 조건이 출발선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극복하는 구조가 결승선을 결정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금반지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꺼이 벗어놓을 국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반지를 어디에 쓰느냐예요. 회의실 전체가 기립했습니다. 왕리준이 가장 먼저 일어섰어요. 나카무라가 뒤를 따랐고 라지브가 일어섰으며 카를로스가 의자를 밀며 일어났습니다. 42개국 대표 전원의 기립 박수. 그 소리가 IMF 본부 3층 대회의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석양이 포토맥 강 위에 금빛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 빛이 마치 녹아내린 금반지 같았어요. 28년 전 제가 끝났다고 쓴 나라. 그 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8개국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준 거였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준혁이 다가왔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국장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건 나야. 내 어머니의 반지가 어디로 갔는지 28년 만에 알았으니까. 박준혁이 웃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걸어 나갔어요. 복도에서 소피 윌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소피가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 저 혼자 노트에 메모하고 있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108개국 중 1개국이라니.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숫자였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파면 팔수록 한국이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피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이 회의실에서 200명의 편견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데이터가 이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데이터가 이긴 게 아니야. 소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금반지가 이긴 거야. 저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진한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포토맥 강 위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28년 전의 보고서 첫 줄이 보였어요. 한국, 경제 전망 비관적. 저는 그 위에 오늘의 결론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 새로운 기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어요. 워싱턴의 밤이 오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350만 개의 금반지가요. 지금까지 IMF 부국장이 108개국 보고서를 발표하며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580억 달러를 빌려갔던 나라가 세계가 인정한 유일한 성공 모델이 되기까지. 그 뒤에는 350만 개의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